2001년 11월 6일 5시 12분, 부산 감천항 물류단지는 이미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새 항구에 도착한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트럭들이 하나둘 단지로 들어오고, 기사들은 익숙하게 배차 사무실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새벽 시간, 부두의 조명등 아래로 흰 입김이 피어오르고, 트럭의 엔진 소리와 하역 장비가 움직이는 쇳소리가 뒤섞여 감천항 특유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감천항은 부산항 내에서도 수산물과 냉동화물 처리에 특화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늘 가장 먼저 켜져 있던 작은 배차 사무실 불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물류단지 A동 입구, 약 15평 남짓한 컨테이너 건물. 그곳이 배차 사무실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먼저 도착해 출발 차량 순서를 정리하던 사람, 정민호 사장.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5시 15분경 단지에 도착한 트럭 기사 김태수 씨가 사무실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평소라면 정민호 사장이 문을 열어두고 순서를 알려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어두웠습니다. 태수 씨는 담배를 붙이며 동료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님 오늘 늦네. 어제 술이라도 하셨나? 농담 섞인 말이었습니다. 기사들은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습니다. 5시 30분이 지나고 6시가 되어도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휴대전화로 정민호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윤서진 사장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6시 무렵부터 경비실에 문의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7시가 넘어서자 기사 몇 명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응답은 없었습니다. 창문 커튼이 반쯤 열려 있어서 유리창 너머로 사무실 내부가 보였습니다. 어젯밤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키던 사람만이 없었습니다. 그 불빛은 결국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사람은 물류단지에서 새벽 출발 차량 배차를 맡던 정민호 씨와 기사 정산과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아내 윤서진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특정 운송회사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하역 및 운송업체 사이에서 화물 배차와 연락을 조율하는 작은 민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운송회사들은 자체 배차 시스템이 있었지만 중소업체들이나 개인 기사들은 이런 민간 배차 사무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호 씨는 1988년부터 감천항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트럭 기사로, 그 다음에는 운송회사 배차 담당으로, 그리고 1995년에는 독립해서 자신의 배차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6년 동안 그는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배차 순서가 공정하다는 평판, 약속 시간을 지킨다는 믿음. 그런 것들이 쌓여서 민호 씨의 사무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벽 시간대가 가장 바쁜 이곳에서 민호 씨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유통에서는 몇 분의 지연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은 민호 씨의 배차 순서를 믿고 움직였습니다. 서진 씨는 민호 씨와는 다른 영역에서 부부의 사업을 뒷받침했습니다. 기사들의 운송비 정산, 거래처와의 계약 관리, 각종 서류 작업. 없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그런 일들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기사들 사이에서는 서진 씨한테 맡기면 걱정 없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이런 부부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현장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락 한 통 없이 사라졌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잠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맞지 않는 그림이었습니다. 부부에게는 22살 된 딸 정지은이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부산 시내의 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부모와 떨어져 학교 근처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11월 첫째 주,
지은 씨는 시험 기간이라 바빴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연락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1월 6일 오전이 되도록 배차 사무실이 열리지 않자 단지 경비반장 최동수 씨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반장은 10년 넘게 이 단지에서 근무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민호 사장이 사무실에 안 나온 것은 무언가 잘못된 신호였습니다. 9시 30분경 최 반장은 부부의 집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지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였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현관문 앞은 고요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최 반장은 단지로 돌아와 긴급 연락처 목록에서 딸 정지은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은 씨는 처음에는 이상하네요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반장의 목소리에 담긴 긴장감이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지은 씨, 아버지가 새벽부터 안 나오신 건 처음이에요. 지은 씨는 수업을 빠지고 곧장 부모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11시 47분, 지은 씨는 여분의 열쇠로 집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담요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전날 저녁에 먹다만 과일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급하게 나간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관 신발장을 확인한 지은 씨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늘 신던 검은색 작업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베이지색 운동화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나갔다 돌아오지 못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지은 씨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업무용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휴대전화가 있어도 현장에선 수첩이 제일 빠르다며 모든 일정을 손으로 적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수첩을 넘기다 마지막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1월 5일 23시 30분 비동 냉동창고 정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정리한다는 것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그 짧은 메모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필체, 익숙한 글씨. 하지만 그 글씨가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은 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각은 12시 23분이었습니다. 경찰서는 신고 접수 후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강력계 소속 장준혁 경위와 그의 후배 박성민 경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신고 접수 당일인 11월 6일 오후 먼저 물류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사무실은 그대로였습니다. 금고를 열어보니 현금 약 300만 원 안팎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월말 기사 정산용 준비금이었습니다. 도주라면 이 돈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은 손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장경위는 단지 관계자들과 기사들을 상대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진술은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11월 5일 저녁까지 민호 씨 부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습니다. 19시경 사무실을 정리하고 퇴근하는 모습을 몇몇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서진 씨는 퇴근하면서 경비실 앞을 지나며 최동수 반장에게 수고하세요, 내일 봐요 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단지에서 목격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민호 씨의 마지막 통화는 11월 5일 21시 14분, 단지 내 다른 운송업체 대표와의 통화였습니다. 서진 씨의 마지막 통화는 20시 47분, 대형마트 고객센터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두 사람의 휴대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거래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11월 5일 이후로는 어떤 금융거래도 없었습니다. 부부가 돈을 가지고 도주했다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졌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입증할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침입 흔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단지 내부 CCTV는 구역마다 설치 편차가 컸고 확인 가능한 화면도 야간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사는 2주간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경위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실종자들의 행적이 11월 5일 21시 이후로 확인되지 않으며 타살,
자살, 자의적 잠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음. 결국 결정적인 단서 없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분류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사건들이 쌓여갔고 감천항 부부 실종 사건은 서류 더미 속으로 묻혀갔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떠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류단지 비동에는 대형 냉동 창고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창고를 임차해 수산물 보관 및 유통 사업을 하던 사람이 이도윤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10년 넘게 이 단지에서 사업을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의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규정을 어기는 일이 잦았습니다. 민호 씨는 배차 업무를 하면서 단지 내 각종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초 민호 씨는 비동 냉동 창고 앞 복도에 규정 외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형 스티로폼 박스들이 복도 안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막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도윤 씨에게 직접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도윤 사장님, 비동 복도에 박스가 너무 많아요. 저거 치워야 합니다. 도윤 씨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습니다. 곧 치울 거니까 신경 끄라.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화물은 그대로였습니다. 민호 씨는 결국 이 사실을 단지관리 측에 알렸습니다. 관리 측에서 정식으로 시정 명령이 내려갔고 도윤 씨는 행정 조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일로 도윤 씨와 민호 씨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골이 생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호 씨가 기사들에게 도윤 씨 창고의 규정 위반 사실을 언급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항만에서 평파는 곧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2001년 봄에서 가을 사이 도윤 씨의 거래처 중 서너 곳이 다른 창고로 옮겨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도윤이 술자리에서 자주 불만을 토로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사람 하나 때문에 일이 꼬였다. 언젠가 본때를 보여줘야 해. 물론 술자리에서 하는 말이 다 진심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이 갈등이 실종 사건과 연결된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도윤 씨는 수사 초기 참고인 조사에서 11월 5일 저녁에는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동거인이 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는 묘한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4년이 흘렀습니다. 2005년 4월 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감천항 외곽에는 길이 약 800m의 방파제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건설된 이 방파제는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을 맞으며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였습니다. 2005년 초 감천항 시설 보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 17일 14시경 공사 인부들은 방파제 내측 배수로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방파제와 매립지, 경계 지점으로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돌더미가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인부 한 명이 폐석과 콘크리트 잔해가 쌓인 틈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녹슨 철제 보관함이었습니다. 인부가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무전기 한 대와 열쇠고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전기는 2001년 당시 감천항에서 기사들이 사용하던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쇠고리에는 작은 금속판이 달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정민호라는 이름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 감독은 이 발견을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미제 사건 담당 부서로 전달되었습니다. 4년 전 실종된 정민호 씨의 이름이 새겨진 물건이 발견된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경찰은 이 발견을 계기로 2001년 사건 기록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4년 만에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딸 지은 씨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지은 씨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 시내의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 그녀는 매년 실종신고 연장 서류를 제출하며 부모님을 기다려왔습니다. 무전기와 열쇠고리 사진을 확인한 지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물건 맞아요. 이 열쇠고리
제가 중학교 때 선물해 드린 거예요. 4년간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팀장은 강력계 송재현 경감이었습니다. 그는 2001년 당시의 수사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CCTV 기록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밤 비동 냉동 창고로 향하는 구간의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장비 점검 중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송 경감은 이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남아있던 정비 접수대장과 업체 기록을 대조한 결과 해당 CCTV의 점검 요청이 11월 4일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점검 요청자는 비동 창고 관리인 명의였는데 이 관리인은 도윤 씨의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에게 연락을 취하자 그는 처음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기록을 보여주자 결국 도윤 사장 지시였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한 것은 경비일지였습니다. 11월 5일 22시 47분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단지 후문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는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고 식별 가능한 일부 숫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재수사팀은 그 승합차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특정은 어려웠지만 몇 가지 조건을 걸자 후보가 확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윤 씨의 지인이 소유한 차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인에게 확인한 결과 그는 2001년 11월 그 주간 즈음에 도윤 씨에게 며칠간 차를 빌려준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첩의 메모였습니다. 민호 씨의 수첩에 적혀 있던 비동 냉동창고 정리라는 문구. 재수사팀은 이것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누군가와의 약속이었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도윤 씨의 창고가 바로 비동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던 기록들이 재수사 과정에서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송 경감은 도윤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5년 5월 8일 이도윤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4년 전 일을 왜 또 묻느냐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 경감이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자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CCTV 점검 요청서, 승합차 대여 기록, 그리고 방파제에서 발견된 민호 씨의 물건들. 도윤 씨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정황들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도윤 씨와 함께 살던 식당 운영자의 진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윤과 오랫동안 동거 관계였는데 2005년에는 이미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2001년 11월 6일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도윤 씨가 들어왔는데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옷에 젖은 흙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저한테 그냥 자라고만 하고 바로 욕실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일어나니까 그 옷은 이미 없어져 있었어요. 그 시간대는 민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움직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과 겹쳤습니다. 여러 정황이 맞물리자 도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도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11월 5일 저녁 민호 씨에게 연락을 해서 창고건으로 할 말이 있다며 밤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민호 씨는 평소처럼 응했고 23시 30분경 비동 창고 앞에서 만났습니다. 서진 씨도 함께였습니다. 도윤은 처음에는 협박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가 규정은 지켜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자 격분했다고 합니다. 말다툼이 격해졌고 도윤이 민호 씨를 밀쳤습니다. 민호 씨가 넘어지면서 창고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서진 씨가 비명을 지르자 도윤은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목격자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서진 씨도 해쳤습니다. 우발적인 첫 번째 사고가 의도적인 두 번째 범행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미리 빌려둔 승합차에 두 사람을 싣고
방파제 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구간이었습니다. 그는 매립지 경계의 패자제더미 아래 배수로 인근 사각지대에 두 사람을 은닉했습니다. 그 구간은 야간 출입이 거의 없고 바닷바람과 소금기 때문에 냄새가 오래 남지 않는다고들 말했습니다. 이후 흔적을 없애기 위해 민호 씨의 물건들을 철제 보관함에 담아 근처에 묻었습니다. 그는 바다 쪽 배수로 아래면 영영 안 나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보수 공사로 매립 경계가 뒤집히면서 숨겨진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윤은 결국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거래처를 잃고 단지에서 고립될 것이라는 불안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뒤 딸 지은 씨는 방파제 끝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2005년 여름의 바다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방파제를 때렸고 멀리서 화물선의 기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다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4년 전 부모님이 사라지던 그 밤에도 오늘도 바다는 같은 색이었고 같은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부모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른 채 기다려야 했던 시간만큼은 끝났다는 사실이 그녀를 겨우 숨쉬게 했습니다. 4년, 1461일. 그 시간 동안 지은 씨는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환상을 수없이 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 하는 마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것이 남겨진 사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